자, 요 징검다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랑 수업을 쭉 해 나갈 건데, 오늘 뭐 사실 맘만 같았으면은 요 뒤에 있는 두 지문, 철학 지문까지를 그냥 끝낼 수는 있어요. 사실 그냥 읽고, 설명하고, 문제 풀고, 확인하고 끝.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읽어준 거고, 내가 문제를 풀어준 거기 때문에 본인이 풀어야 되잖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프린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 지금. 왜냐면 지금 내가 버전 1, 2, 3으로 각각 뽑다가 이제 이게 이제 교재에 들어갈 거. 아직 우리가 교재를 편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교재 안에는 최종본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버전 1, 2, 3이 조금씩 달라요. 버전 1, 2, 3이 달라. 그래서 요 지문 분석이라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강의용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강의용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강의용 갖고 있는 사람만 뒤에 넘겨봐요. 그럼 뒤에 뭐가 또 있니? 복습용이 있지? 그럼 복습용은 어떻게 하라고? 네가. 그래, 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은 저 선생님이 한번 했던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볼까? 또 1번. 저 선생님이 정리 저거밖에 못하나? 난 더 잘할 수 있어. 2번. 그 두 가지 다. 첫 번째는 선생님을 따라서 해보는 거. 선생님처럼 해볼까? 왜? 저 선생님 되게 잘 정리하네. 근데 뭐야, 저거밖에 못해 저 사람? 난 더 잘할 수 있어. 2번. 물론 2번이 돼야 돼. 2번을 추구하자. 알겠지? 청출 어람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나도 정리를 겁나 잘할 거야. 겁나 빡세게 할 거야. 그거보다 더 잘해야 돼. 복습용에서는. 알았지? 근데 그런 페이지들을 어디다 넣겠다고? 교재에다 다 넣어줄게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교재를 잘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런 느낌, 요 정리하는 과정은 처음 들었던 내용은 아닐 거예요. 처음 들었던 내용은 아니겠지만 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되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은 있어요. 지문 자체가. 그리고 조금 복잡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한 문장씩 읽을 거예요. 한 문장씩. 같이 할 거니까. 같이 천천히 뭐를 목적으로? 이해를 목적으로. 자, 이해를 목적으로 천천히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자, 한 문장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읽었지? 5초밖에 안 걸리지? 왜 한 문장이야?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까지. 그러면 자, 요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선생님 저 다 읽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리 한번 해보자. 뭘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이 한 문장은 정리할 요소들을 뽑아내야 된답니다. 우선 요 표현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이 패턴은 당연히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니? 무엇은 무엇이다. A는 B이다. 은유법? 문화? 아직 문화에서 못 벗어났어? 그래, A는 B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의잖아.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네. 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고? 파생상품.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적고 나서 파생이라는 단어가 뭐니?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 그렇지, 뭔가 이렇게 파로 생기는 거, 형성하는 거. 그렇게 해서 문법 공부한 친구들은 합성어와 파생어가 또 기억이 쓱 지나가도 괜찮지. 그래, 그러면 상품이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이 개념은 뭐라고요? 땡땡. 이 문장을 그대로 적으면은 베껴쓰기밖에 안 겠지?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요약, 정리, 자신의 말로. 정리 한번 해볼까? 핵심 키워드만 뽑아보자. 이 정리 한 문장에서. 가치가 변동된대. 근데 그것이 결과값이야? 그것이 결과값이야? 요런 표현들이 되게 집중을 해야 돼요. 뭐뭐에 따라라는 건 뭐니? 그것이 발생시키는 다른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화살표로 하나 정의를 해보면 자, 가치 변동을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요거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뒤에 부분. 가격의 결정, 이거를 B라고 놓을게요. 요거를 옮겨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파생상품이란 무엇이다? 그대로 정리합시다.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요. 가격 결정. 이 되는 이런 속성을 가진 무슨 상품? 금융상품.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인데 속성이 뭐야?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대. 근데 그 가치는 뭐에 대한 가치? 기초자산.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럼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초자산에 대해서. 기초자산이 뭘까요? 라고 우리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얘기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없어요. 그럼 기초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 친절하게 질문은. 꼭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 다시 돌아와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 문장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가치 변동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럼 다른 말로 요약을 해볼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변한다. 가격이 변하는구나. 가격 변함. 가격이 변함이라고 하는 거는 지문에서 설명한 말이니? 아니, 내가 요약한 말이지. 자신의 말로 요약하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말로 할까? 가격이 변한다? 유동적이다. 이런 말까지 떠올려주면 어휘력이 풍부한 친구겠다. 혹시 유동적이다 떠오르는 사람? 없어? 그래, 나를 뛰어넘으라고. 알았지? 자, 이때라는 이런 표지들 또 이제 한 문장 읽어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오씨, 뭐야 이거? 한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느낌 받았니? 보자마자? 그치. 그러면 한 문장이 어디서 끝나요? 끝까지 가요. 아, 이러면 욕 한번 해줘. 왜 이렇게 문장을 길게 줘? 안 그래? 불친절해.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스스로 친절하게 만들어줘야 돼. 스스로 친절하게 잘 잘라서 요약하고 정리해 주세요. 자, 기초자산은, 그럼 이 기초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그럼 기초자산은 뭐라고? 그걸 읽을 수 있는 모든 대상. 그래,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그래, 기초자산에 대한 또 정의를 하고 있지. 아, 기초자산에 대한 정의를 또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기초자산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읽고 이해가 되고 그래? 그런 거야? 라고 안다면 핵심 단어만 뽑아서 정리해도 되고요. 아, 이거 완전히 내 배경 지식 안에 있어. 그럼 정리 안 해도 돼. 근데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 배경 지식의 차이가. 그럼 적어도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타협을 해보자. 자, 기초자산이란 무엇이다? 실물자산. 자, 여기에서도 문장을 한번 볼게요. 왜 실물자산이란 단어를 뽑아냈냐면 농축산물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자산이라고 하면 이 같은을 빼도 말이 되니 안 되니? 이거 빼도 말이 돼 안 돼? 그지? 이거 관용절이잖아. 앞에서 꾸며주는 거잖아. 실물자산이 뭔지 또 정의해 준 거야 사실. 정의 안에 정의가 있는 거야. 문장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실물자산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에이 선생님 저 이 정도까지는 그냥 안 할게요. 야, 나를 뛰어넘으라니까. 정리해야 돼. 근데 실물자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 실물이잖아. 농축산물 실제로 우리 물건이잖아. 또 원자재도 뭐야? 실제 물건이잖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저 실물자산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안 적어도 되지. 자,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그래, 주식 채권과 같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거. 근데 주식 채권이라고 하는 것들. 이건 실물 자산일까? 주식과 채권은? 실제 물건이니? 물론 어떤 채권, 권리야. 주식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그 증서 문서니까. 뭐 실물 자산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가격이 매겨지는 그런 금융에서 얘기해주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이 기초 자산에 대한 설명을 또 여기서 한 줄 정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끊고 나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 얘기는 처음 나온 거니 아니면 또 나온 거니?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 여기서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지. 그것에 따른 파생상품의 가격 변화는 파생상품이 가격이 결정된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가격이 변한다라고 우리의 말로 요약했던 부분이 여기 또 나왔지. 이거는 그럼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니까 또 딱히 정리는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뒤에 부분은 정리해줘야지. 뭐가 일어나?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이 파생상품 얘는
무엇을 발생시킨다고? 손익을 발생시킨다고. 누구의 손익? 거래 당사자. 왜? 이유. 가격이 변하면 그래, 가격이 변하니까. 가격이 변하니까. 여기서 저 이제 무의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인지를 해보세요. 이렇게 약간의 물결 표시로 체크하는 게 있어요. 화살표 체크할 때. 이건 제가 몸에 배어 있어서 미리 설명을 하는 건데, 물결 표시가 아닌 화살표도 종종 나와요. 이거는 나만의, 자, 이거는 뭔가 이유나 근거가 혹은 인과가 있을 때 쓰는 표지고요. 얘는요, 단순한 순서예요. 과정. 이런 표지들도 저는 달리 표시를 해요. 여러분들도 요거 하나 배워가라고.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래서 물결 표시야.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요. 가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해요. 자 그럼 이런 표지만 잘 정리해줘도 이 내용은 벌써 파악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러면 요약을 해볼까? 파생상품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했고 파생상품의 가격이 변해요.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고? 손익이 발생하는 뭐에 대한 설명이니 이거는? 주의할 점인가? 응? 이라고 이거는 나의 언어.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익 발생하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문단을 이제 중심 문장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 독서에서 주제 찾거나 중심 문장 정리하는 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중심 내용 정리하는 거. 자, 중심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라고 그럼 내용을 정리할래? 지금까지 우리 했던 이 일련의 과정을 또 요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 요약에 그것을 또 요약하면 그게 중심 내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주제 찾는 방법은 내가 어떤 공식화를 좀 해줬지.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태도를 찾으면 그게 주제가 돼. 마찬가지예요. 중심 내용 찾을 때도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냥 쭉 나열하면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쓸 수 있으면 돼요. 한번 써볼까? 시간 드릴 테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래, 무엇에 대해서 그 대상은 뭐였어? 파생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명? 그래, 그러면은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 번에 퉁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모든 단락이 뭐에 대한 설명, 뭐에 대한 설명, 뭐에 대한 설명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거든. 나왔었잖아. 정의하고 있다고. 또 주의할 점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그대로 쓰기보다 어떤 특이점, 특징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이 문단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크게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자체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이거 무슨 내용이지? 라고.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파생상품이란 건 어떻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가치 변동에 따라서 결정되는구나 라는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세부적으로 바라보는 미시적 독해라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둘 다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왜? 이 거시적 독해와 미시적 독해는요. 이런 관계성을 파악하는 또는 이런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들은 나오죠. 내용일치 부분으로. 또 이 관계성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내용일치 문제뿐만 아니라 적용 문제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중심 내용 찾는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온다고요? 서술 방식으로 나와요. 글의 전개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시적 독해와 미시적 독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독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미시적으로 정리해볼까? 오른쪽에 정리하듯이. 거시적으로는 중심 내용 뭔지 파악해볼까? 이렇게 되는구나.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게 자유전환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한 문단이 생각보다 그 두 번째 문장이 되게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뭘 질문을 하던 나는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정리가 됐다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와, 두 번째 문단 되게 기네. 일단 욕 한번 해줘. C까지만 얘기했어. 일단 내용이 그럼 길면 뭐 비유까지 해도 돼. 아, 왜 나도 욕 엄청 많이 해. 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똥이야 막 이러면서. 왜냐면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문 자체가 우리나라 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글이라는 거 알아? 우리나라에 쓰여진 책들 중에서 또는 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는 1학년 때 글은 좀 취소, 2학년 3학년 글이 제일 어렵다는 거 알아? 일부러 어렵게 쓴 거라니까. 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더 어려운 글 읽을 수 있겠니? 해갖고 진짜 어렵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아까 얘기했잖아. 정의 안에 정의 넣어갖고 정리할 수 있니? 글은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얘기했지만, 아라고 얘기했지만, 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고2, 고3에 대한 특히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야 돼. 그게 독해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한번 또 봅시다. 자, 시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얘는 욕하려다가 말았어. 왜? IC까지만 하다가 말았어. 왜? 왜? 아, 그래도 세 줄이 안 넘어갔거든. 아니, 나도 아까 욕이 나와. 요런 문장 있잖아. 요 앞에서 읽었던 지금 요 문장. 요 문장 읽을 땐 욕이 나와. 기니까. 근데 얘는 C까지만 하다가 말았어. 왜? 길다 말았거든. 한 문장까지는 괜찮아. 나한테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모르겠네. 여러분들한테는 전 5문장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를 넘어선 거고. 선생님, 전 아직 2문장까지, 2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아직은 연습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요 문장을 또 정리하자. 요약하자. 뭐 얘기하고 있는 거 같니? 그래.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 파생상품이 만들어진 이유, 목적. 그래. 파생상품이 만들어진 이유, 목적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 이유, 목적. 그럼 이유와 목적을 정리 한번 해볼까?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이야? 손실의 위험 대비지. 그래. 그럼 이유 목적은 손실 위험 대비예요. 근데 손실 위험 대비는 손실 위험이 왜 일어나? 그래. 여기서 지금 손실 위험은 왜 발생해?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문장은 처음 나온 문장 아니다. 그치. 앞에서 1문단에서 뭐라고 나왔어? 찾아봐 얼른. 가격은 어떻다고? 가격은 어떻다고? 변한다. 그럼 가격은 변한다를 지금 요 문장에서는 뭐라고 바꿔준 거야? 미래 가격 불확실하다. 이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그래서 이거 대비하려고 한 거라고. 손실 위험 대비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만든 거라고. 가격은 변해, 미래 가격은 변할 건데 그래서 손실 위험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의 특정 시험에 근데 여기서 봐봐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손실 위험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미래 가격이 불확실한다, 가격이 변하다라는 것들은 손실 위험 대비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파생 상품이 뭔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근데 사실 여기서 파생 상품이 뭔지는 막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뒤에 가서 예시가 간략하게 나오지만, 자, 이제 한 문장 더 읽어봅시다. 한 문장. 이 문장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냥 쓱 읽혔어? 앞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의 포인트가 뭐였어? 가격이 변화였지. 가격이 변화하니까 이 거래 당사자들은 어땠어? 그래, 두려워. 내가 팔려는 목적이다. 아씨, 팔았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팔고 싶니? 아니지. 내가 사는 사람이야. 가격이 올랐어. 사고 싶니? 아니지. 그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문장은 그대로 그냥 정리가 되지. 그럼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문장은 굳이 정리 안 해도 돼.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근데 하나만 체크하자. 언제?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 파생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은 그럼 이전에는 어땠길래? 이전에는 그렇지, 가격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땠어?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 그럼 두려움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또 바꿔서 막 질문에서 선택지에서 낼 수도 있지. 공포, 걱정, 우려. 자, 그 다음 문장을 이제 한 문장 읽을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래서라는 표지들이 나오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런 표지들은 늘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문맥을 느끼게끔 해줄 거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왜 나오는 거니? 그래서 A이기 때문에 뭔가 인과가 나오는 게 있지. 자, 그래서라고 하는 이런 표지들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가격의 불확실성, 두려움이 있어. 자, 그래서 물결 표시. 아니,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문장 읽어봅시다, 또. 욕 나왔어. 자, 왜 이렇게 길어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렇게 욕 한번 해주시고, 그럼 이제 문장을 끊어서 파악하세요. 잠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읽을 동안 지금 거의 다 읽었지? 한 문장? 다른 얘기 잠깐 하자 보면은, 이번에 그 8월, 우리 31일 날 모의고사 있던 걸 여러분들 9월 1일 날 모의고사 봤었잖아. 2학년 모의고사. 안 본 친구 다 봤니? 출석할 거야? 근데 2학년 점수가 제일 낮았다. 1등급 컷이. 2학년 수준에서는 좀 어렵게 나왔나 봐요. 한 80 몇 점인가 86점인가 그러던데. 88점인가 86점인가. 보통 이제 90점이 넘어가고 올해 봤던 고3 지문 같은 경우도 90 몇 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고2 지문이 좀 어렵게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고3 과정을 좀 보니까 고3 친구들 중에서 안 어려웠대. 그냥 다 맞은 애들도 있고 1등급이 이번에 우리 학원 재원생, 특히 의고 친구들 대부분 다 지금 1, 2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나도 너무 신기해. 사실 우리 학원에 1학년 때 고1 때 입학할 때부터 얘 글 되게 잘 읽네 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글 많이 읽고 독서 많이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못지않게 다른 친구는 처음에 5등급으로 시작했다가 2학년 때 4, 3이 나오다가 이번에 1등급을 찍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의 이 변화 과정을 이제 1학년 때 입학할 때랑 지금 3학년이 됐을 때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좀 이렇게 회상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읽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자, 읽는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원래부터 잘 읽는 친구는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읽는 친구들도 첫 번째 유형. 그러면 그렇게 빨리 읽는 친구들은 문제에서도 가서 다시 와서 다시 빨리 찾아. 빨리 읽고 빨리 읽고 빨리 찾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도 많죠.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 친구가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 한번 떴어요. 원래 1등급이 늘 나오다가. 근데 그때 3등급이 떴었을 때는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안 풀려서.
근데 반대로 점점 올라간 그 친구를 이렇게 독해하는 패턴들을 보니까 문장의 이해가 안 되면 안 넘어가. 한 문장을 끊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잖아. 지금 내가 한 문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 한 문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 한 문장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계속 그 문장을 계속 봐.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도에 따라서 문장의 읽는 속도가 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제공하는 게 사실 무의미해. 왜? 이해가 잘 되면은 빨리 읽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안 읽히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지,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이해가 안 되게끔 쓰지는 않거든, 글을. 그치? 어디선가 힌트가 있을 거고, 어디선가 맥락이 있을 거고, 어디선가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게 좀 수고스럽지만 손으로 하라는 이유가, 자, 손을 써서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손가락 5개 맞니? 손을 써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펜을 들고 손을 써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않지?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안에서? 핵심어 혹은 나만의 단어로 바꿔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하지 그 과정이 손을 이용한 머리의 고등사고 과정이에요. 이 고등사고 과정이라는 게 독해력이거든. 그냥 우리 짝 맞추기 아니잖아.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고등사고 과정은 글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될 때까지 읽고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가기. 이해 안 되는데 넘어가잖아. 어차피 문제는 틀려. 어차피 틀려. 그러니까 이해할 때까지 읽고 붙잡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내 말. 우리는. 그냥 읽으면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 근데 내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은 뭐라고 했어? 모르는 거라고 했지.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 문장만 더 정리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자, 파생구 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 문장까지는 정리가 됐네요. 그 다음 문장이 여기서 끝나죠. 너무 길어. 이 문장을 한번 정리해볼까? 그래서 라는 요 이유 인과관계가 나오지. 거래 당사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리해 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 즉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즉은 누구에 대한 즉인지도 찾아줘야 돼요. 계약 만기 시점이라고 하는 이 즉은 앞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니? 그렇지, 미래의 특정 시점. 인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통해 문장이 되게 복잡하죠.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자, 근데 한 줄은 읽혔어요. 요 줄.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손실 위험 대비하고자 하였다. 똑같은 내용이지. 자, 손실 위험 대비하고자 하여서 파생 상품을 만들었다며. 그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이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어. 가격이 불확실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손실 위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며. 그래.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는 얘기야.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풀어서 정리하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금 이 문장을 한번 도식화하면서 또는 정리하면서 한번 갖은 방법과 모든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동원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도 말없이 정리할 테니까 정리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나랑 같나? 내가 더 잘했네? 이런 효능감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해볼게요.
자, 요 한 줄을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사실 잘 모르겠어. 아닌가? 이해하신 분. 정리하면서 이해되신 분. 잘 됐니? 그래? 그럼 어떻게 설명할래? 한번 설명해 줘봐. 나 잘 이해가 안 돼. 나의 한계다. 빨리 나를 뛰어넘거라. 나에게 설명 좀 해줘보라. 응? 아, 한계. 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의 한계야? 넌 두 개야? 세 개 없니? 세 개 없습니까? 세 개 없습니까? 이해 못한 사람 지금 못 듣고 있지? 나의 한계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니? 근데 정리는 못하겠는데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 느낌은 있어. 나중에 계약 만기 시점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해왔다는 거야? 그렇지. 계약하는 시점으로. 이 만기 시점이 아니라 이 계약 시점에서 이미 미래를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된대? 미래의 위험에 대비가 된다. 아, 이 과정을 거치면 미래 위험에 대비가 된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좀 타협을 해야 되거든. 선생님,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왜 미래 위험을, 손실 위험에 대비가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더 심오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 탐구를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태특에다 적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냐면 여기에서는 설명이 됐니 안 됐니? 그 다음 볼까? 19세기 중반으로 이미 시대가 넘어가 버렸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쭉 넘어가 버렸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제 경제하실 분들은 혹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번 독서 과목에서의 과세특 거리 하나 드렸어요. 파생상품론이라는 지문을 읽고 파생상품이 어떻게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자신이 자료를 좀 더 탐구해보고 연구해보고 이것에 대한 원리를 찾아본 것이 다 생기부에 적히면 되는 거예요. 보고서로 제출이 돼서. 이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이 안 됐어, 사실. 아니, 야, 미래 것을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왜 손실 위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내가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어떤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끌어내는 게 내신 과정이고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요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 왜라는 질문은 과감하게 생략해야 돼요. 모의고사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면 설명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깊게 안 들어가도 되니까 설명을 안 한 거예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 이게 미래 가격을 정하고 수량을 정하는 것을 미리 정했다는 게 이게 왜 손실 위험을 대비하는 거죠? 이거 설명을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네. 응, 그 요즘에는 응. 소비자가 이제 그 돈을 받고 가족이 내려가면 하는 사람이 그럼 누군가 손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미리 정하는 그래. 자,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해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일치했을 때. 그게 하나의 또 조건이죠. 야, 나는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 난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미래에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그 가격으로 측정을 해서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하면 미래 가격이 더 올라갔고 내가 못 팔았으면 좀 아쉽긴 하겠지. 아씨, 이거 나중에 팔걸.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반대로 내가 사기로 한 사람이야. 사기로 한 사람이야. 근데 미래 가격이 올랐는데 미리 땡겨서 내가 요 가격에 샀어. 잘 샀다. 더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미리 땡겨서 사서 싼 가격에 샀구나.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들겠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득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거래 당사자가. 이게 나중에 좀 가격이 내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이거 나중에 가격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그럼 우리 이 가격으로 우리 서로 미리 거래할까요? 라고 해서 손실 위험이 대비가 되는 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 이거 내가 10만 원에 팔게, 살 사람. 나의 흔적이 담긴 거. 뭐라고요? 나의 흔적이 담긴 거 10만 원에 팔 사람. 10만 원. 이거 10만 원, 이거 내 흔적이 담겼잖아. 연구한 흔적. 근데 그럼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건데 모르지. 근데 거기서 누군가 한 명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은 저 선생님이 혹시나 뭐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내가 이거를 미리 사놓고 여기다 사인 하나 받아놓으면은 개이득이지 않을까? 왜 나중에 가격이 폭등될 거니까. 근데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이거 종이 팔고 10만 원? 개꿀인데? 하고 주는 거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손실 위험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시를 내가 이렇게 들었지만. 자, 그런 정도까지 이해를 우리는 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독서 시간에 이런 것들 이제 경제학과 관련 친구들 있잖아. 혹은 뭐 경제학과라든가 무역, 국제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회계라든가 이런 데 가실 분들은 세특 자료로 하나 활용하세요. 자, 이어서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그럼 여기서 또 한 문장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봅시다. 자, 지금처럼 요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뭐라고 했대? 아, 이거를 선도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이때 선도가 언제까지? 19세기 중반까지는 선도라고 얘기를 했대. 끝이네. 끝. 는 선도라고 얘기를 했대. 이런 계약에 대한 이름을. 19세기는 얘들아 몇 년도니? 19세기 중반은. 1850년 기준이겠지? 자, 그리고 한 문장 더 읽기 전에 여기서 뭐가 또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그런데라는 표지는 우리한테 어떻게 문맥을 만들어준다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내가 설명했잖아. 그치? 어디론가? 튄다고. 어디로 튀는지 잘 봐야 되겠지. 그럼 앞에서는 선도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어디로 튀었어? 한 문장 더. 응? 어떤 문장의 느낌으로 튀었어? 선도의 특징. 그치? 선도의 특징이잖아. 요 그런 데까지 여기서 한 문장은 또 선도와 선도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리합시다. 미시적으로. 첫 번째, 뭐가 달랐대? 네, 이거잖아. 달랐어. 현물거래와 달랐어. 이게 특징이잖아. 현물거래와 달랐다는 게. 그러면 자, 현물거래는 그럼 뭐야? 정의. 그래, 여기서 정해진 가격과 계약 동시에 물품을 인도인수하는 현물거래. 자, 현물거래 네모 쳐주시고 여기 이렇게 문장 정리하면 되겠죠. 정해진 가격과 계약 동시에 물품을 인도인수하는 거래를 우리는 무슨 거래라고 해요? 현물거래. 더 요약해볼까? 어떻게 바꾸는 게 현물거래야? 바로 이렇게 야 10만 원. 오, 이렇게 바로 그 즉시 right now. 현물 거래는 그 즉시 바꾸는 거예요. 동시에라고 표현이 됐잖아. 내가 살려면 그럼 우리 대부분의 거래는 다 현물 거래 아니니? 아까 메가커피 갔다 온 사람들은 푸불 달고 왔어 혹시? 아니면 혹시 선불 달고 먹고 있어? 아니지. 내가 결제하는 순간 상품이 나오는, 물론 시간은 있어. 제조의 그 시간. 그 과정을 생략하면은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물건을 받는 이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선도는 그렇대 안 그렇대? 아니야. 아닌 거 맞니? 네. 왜? 계약은 언제 하는데? 미리 하는데. 그치? 만기 시점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죠. 그죠? 현재 시점에 만기 시점에 있는 내용,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현재 시점으로 끌고 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지? right now가 아니지. 그래서 다르다라는 특징을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래서라는 또 표지. 그럼 당연히 이것은 또 하나의 인과관계가 잡히겠네. 그래서 자, 문장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어? 일치하는 사람들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래, 이해관계자 찾기 어렸어. 이해관계자. right now가 안 돼. 이게 하나의 특징이네. 그쵸? 현물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 즉시 보면 이렇게 바꿀 사람들이 없어.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거래. 그러니까 이거를 10만 원 주고 안 사는 거야, 니들이. 어? 아, 살 거야? 자, 또한이라는 거는 어떤 표지가 있니? 안 끝났다라는 얘기지? 어떤 특징? 플러스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문제 읽어볼까? 아, 그래. 뭐 어떤 위험성이 있어? 파기의 위험성이 있다. 자, 그럼 이 파기의 위험성은 누구의 특징인 거예요? 현물의 특징이에요? 선도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선도의 특징이지. 그치? 현물 거래가 아니니까 발생하는 특징들인 거잖아. right now 우리가 바로 직시하면 파기되면 어떻게 돼? 사실 그냥 바꾸면 되지. 그치? 근데 막 선도는 어때? 물건을 나중에 줘야 되는데 갑자기 계약이 파기되면은 오씨 어떻게 돼? 갑자기 나 물건 사려고 이게 돈 다 끌어와 물건을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얘가 안 산대. 망했네. 그런 느낌들. 그래서 파기 위험성이 존재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 누구의 특징인지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현물거의 특징으로서 파기 위험성이 있다 이러면은 뭔 개소리야 하고 그냥 틀렸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렇게 말장난을 잘할 거니까 독서에서 문제 내는 패턴은 사실 말장난이니까 또는 이해관계 또는 관계성의 정리니까 여러분들 늘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중심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 다시 잠깐 깜빡 잊고 있었던 중심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니? 어떻게 설명하고 있니? 특징과 위험성. 선두의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파생상품 자체의 특징이지. 자, 여기서 파생상품이 발생하게 된 이유 목적 파생상품의 탄생 이유라던가 또 파생상품의 형태를 가진 어떤 거래 선도의 특징 혹은 요거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위험성, 어려움 뭐라고 할까? 뭔가 안 좋은 느낌이네. 단점? 단점이라고 해도 괜찮아. 안 좋은 점이라고. 아, 선생님 저 단점이란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안 좋은 점. 자, 이렇게 중심 내용 정리해 주시고 혹시나 여기서 어휘는 모르는 어휘 없었니? 지금까지? 모르는 어휘 없었어? 어휘도 계속 체크해야 돼요. 자, 이어서 그 다음 문단 들어가면서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 위험이 그래, 이런 위험성. 그럼 화살표를 저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쳐요. 화살표를 이렇게 쳐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 자, 이제 한 줄 읽어봅시다. 안 어렵네? 누가 태어났어? 선물이 태어났대. 너는 나의 선물이야. 그 선물일까? 프레젠스가 아닐까? 아, 진짜로? 그럼 이때 선이라는 자체가 선도, 선물 앞에서 미리 뭔가 한다라는 그 의미겠죠? 맞아요. 그 거래를 미리미리 한다라는 의미의 선도, 선물 이런 의미의 선자예요. 넌 나의 선물이야 이거 아니야? 이게 오징어 게임 본 사람은 그거 아는데 상우가 이제 이정재 앞에서 나 선물을 했어. 야 도대체 뭐 얼마나짜리 선물을 한다? 뭐 얼마짜리 선물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이런 선물 거래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이정재와 선물 거래에서 쫄딱망한 상우. 그 내용이 오징어 게임에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물 거래가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어. 왜? 미래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 선물이 등장했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19세기 중반부터예요. 그러면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선물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 줄. 특징 설명했네. 어떤 특징이 있어? 맞아. 선도와 동일하대. 그럼 선물이랑 선생님, 선도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 그래.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면 비슷한 개념을 쭉 열고 해볼까?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기초자산. 또 미리 시점을 미리 정해놓고 가격과 수량도 정해놓고 그리고 만기 거래. 이런 특징들이 다 선물과 선도의 공통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왜 이름을 달리해? 그럼 얘도 선물이 선도고 선도가 선물 아니야? 그래, 다른 점 표지 나오지? 하지만, 그럼 이 하지만이라는 거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얘기겠네? 그럼 다른 점도 한 줄 읽어볼까? 어떤 다른 점? 선물은 어디서 한대? 공인된 거래소. 그러면 선도는 공인되지 않은 거래소, 거래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막 찾으러 다닌 거야. 이거 사실 분 10만 원에 사실 분. 그러면 선물 거래하고 있어? 선도 거래하고 있어? 선도 거래. 이거 사실 분 없어? 그럼 여기 없어? 저쪽 반응을 가야 되겠다. 이거 사실 분 10만 원에 사실 분. 자, 그런 차이점이 있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문장은 여기서 한번 끊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선도와 선물이 아닌 이제는 거래소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 거래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단락을 끊고 정리하면 되겠네. 중심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갈까? 뭐에 대한 정리? 선도와 선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선도와 선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을 조금 유식한 말로 바꿔볼까? 비교, 대조. 일상생활 용어에서는 비교라는 말하는 대조까지 들어가죠. 근데 비교는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로 내용이 바뀌네. 그럼 거래소는 어떤 거래소에 대한 뭐 사전적인 설명은 아닌 것 같아. 거래소의 역할 정리해 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밑줄 치자. 이거는 거래소의 역할 밑줄 치고 오른쪽에 옮겨 적는 거야. 첫째, 더 요약. 쉽게 만난다. 거래소 역할 쉽게 만남. 1번 쉽게 만남. 잠깐만, 쉽게 못 만났나? 어느 부분? 끌어와야지 찾기 어려웠던 거. 해결됐네. 그치? 해결. 두 번째 역할. 거래. 매개. 매개라는 단어가 뭐니?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 거래에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럼 누가 누굴 연결해 줘? 우리는 추측 가능하겠네. 이것을 인도하려는 사람과 이것을 인수하려는 두 대상을 서로 어디에서 연결해 주는 거야? 거래소. 거래소에서.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주식을 거래하는 곳을 어디라고 하니? 주식거래소. 주식거래소를 네 글자로 줄이면 회사. 그치? 그게 거래소의 역할이에요. 응? 뭐라고? 코인 거래소 맞아. 코인 거래소도 코인을 거래하는 매개 역할. 그쵸? 자, 3번.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요약할래?
오케이, 제도적 장치 마련. 제도적 장치라는 이 제도라는 거를 조금 더 우리 한 글자로 바꾸면은 그래, 법과 같은 거. 뭔가 법과 같은 이런 규칙을 좀 마련했다. 그럼 이것은 왜 여기 적었을까? 앞에서 또 뭐가 해결돼? 파기하기. 그래, 이 파기 위험성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니까 어때? 해결되는 느낌이지? 자, 이렇게 한 줄 한 줄 앞에 있는 내용까지도 연결해서 쭉쭉쭉쭉 밑으로 연결시켜주면서 이해하니까 내용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되지 않니? 이렇게 읽어주라고요. 힘들다. 이거 사실 눈으로 읽었으면은 2분도 안 걸릴걸. 20분 넘게 지금. 20분이 뭐야? 30분 넘게 지금. 자, 이를 통해라는 이런 표지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 그 결과 원인이잖아.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쓴다고? 물결로. 이를 통해 그럼 거래소가 이런 기능을 하니까 이런 역할을 하니까 뭐가 돼요? 안정성 확보, 안정성이 생기죠. 아까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정성이 생기는 것 같아. 계약 만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있습니다. 안정성, 거래 활발. 자, 그 결과라는 표지는 또 인과관계지? 그 결과 어떻게까지도 쓰인대? 일단 선물은 그렇지 위험 대비뿐만 아니라 위험 대비는 우리 지금 처음 나온 내용 아니지? 계속 위험 대비한다고 했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투자 수단, 이익 투자, 이익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한다고? 선물을 사용한다고.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선물 거래. 자, 여기까지가 선물에 대한 내용,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3문단의 후반부 내용을 또 이제 중심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니? 선물 얘기가 한 게 아니라 거래소, 그렇지? 이 거래소의 기능, 역할과 그로 인한 결과인데 좋은 결과야, 나쁜 결과야? 좋은 결과. 그래, 그로 인한 좋은 결과라고 써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 좋은 결과라고 쓰면은 조금 우리가 좀 초등학생처럼 느껴지잖아. 장점 혹은 가치, 특징이라고 해도 괜찮아. 무슨 그것의 어떤 역할, 기능, 뭐 활성화시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을 써도 괜찮겠죠. 근데 난 그냥 좋은 결과로 쓸게. 그 파악이에요. 근데 적어도 좋은 결과라고 썼던 뭐 장점이라고 썼던 혹은 뭐 활성화라고 썼던 그 맥락은 다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내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꼭 해보세요. 해야 늘어요. 그러면 그 뒤에 지문 분석하고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쓱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 선생님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정리해야지. 해보세요. 알겠지? 그리고 나 보여줘. 나도 좀 공부하자. 자, 그 다음 문단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그럼 예전에 제가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는 앞에 어떠한 표지가 없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심화 확장시키는 패턴 하나. 내용이 아예 그러나처럼 하지만처럼 대조되는 느낌 하나. 하나는 또 내용의 주제나 관점 혹은 그런 데처럼 다른 데로 튀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한 줄 읽어볼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응? 아니야. 그래. 제도적 장치잖아. 그럼 제도적 장치는 어디서 나왔어? 거래소의 역할의 세 번째 중에 이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제도적 장치를 더 구체적으로 심화했네요. 그럼 그것을 심화하는 전략이네요.
자, 제도적 장치는 자, 요 문장에서도 선물 거래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거 맞니? 이거 안정성 확보하는 거 맞아? 그래서 해결되는 거였잖아. 이 위험성이 해결됐다, 안정성을 확보했다. 똑같은 말 아니야? 위험성 해결, 안정성 확보. 똑같은 말이네. 그럼 이 문장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자, 제도적 장치 누구누구 있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가 있대. 이름 써볼까? 반대거래가 있고, 증거금이 있고, 일일정산이 있고. 자,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읽어줘도 괜찮겠지만 나는 꼭 이러면은 꼭 이렇게 하고 싶다. 이 세 개 다 찾아내고 시작하고 싶다. 찾아보자. 반대거래는 나왔네. 증거금 찾아볼까? 증거금은 나왔네. 일일정산 찾아볼까? 넘어가서 일일정산 어디 나와 있니? 일일정산은 나왔어. 그러고 보는 순간 여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 문단 되게 길구나. 그치? 이 세 개 얘기하는 순간 사실 일일정산은 뭐가 하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1학년 우리 문장 글에서는 일일정산은 무엇이다 얘기하고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게 우리 국룰이거든. 1학년의 국룰이거든. 2학년 되니까 어때? 끝났어 안 끝났어? 뭔가 안 끝난 채 조금 더 내용이 붙어버리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의도적으로 어렵게 쓴다는 얘기야. 근데 적어도 우리 눈에 여기가 지금 반대거래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거 정리해야지. 정리. 여기부터 증거금에 대한 내용이구나. 증거금 정리. 여기부터 일일정산에 대한 내용이구나. 일일정산 정리. 한다면 이게 다 해결되겠지. 읽어봅시다. 반대거래.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거기서 핵심 키워드 단어 뽑아서 정리해볼까? 언제든 뭘 한대? 선물을 거래한다. 선물을 거래한다는 얘기가 뭘까?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죠. 선물을 거래한다? 한 줄 더 읽어볼까? 뭐는 바뀌지만 계약은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 매매 이 반대 거래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자, 이걸 나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계약 당사자가 변화하는 거. 계약의 당사자 변화가 핵심 포인트지. 다시. 자, 이거 내가 10만 원에 사기로 한 거, 팔기로 한 거 아까 누가 산다고 했었니? 주영이가 산다고 했었니? 근데 주영이가 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사기로 해서 이미 나랑 계약을 했어. 그럼 난 주기로 했고 선물 거래를 했어. 주영이 생각을 하다가 아닌 것 같아. 옆에 있는 지연이한테 지연아 이거 살래? 근데 지연이가 갑자기 또 뭐에 홀렸는지 그래? 10만 원, 9만 원 해줄래? 알았어. 자, 아무튼 자, 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거.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반대 거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좀 느껴진다. 선생님 반대 거래라는 말과 계약의 당사자가 변화한다는 게 전혀 우리 맥락에 맞지 않지 않니? 어떻게 반대 거래라는 건 뭔가 반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거래하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의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느낌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정의를 우리는 지문의 내용으로 꼭 정의를 해줘야 돼요. 반대 거래니까 뭔가 반대가 되겠지라는 우리의 예측과 달리 절대 반대의 느낌이 없죠. 근데 물론 다른 개념에서의 다른 의미에서의 반대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계약 당사자 중에서 이미 이것을 넘기기로 한 사람 입장에서 보자. 자, 계약 당사자가 넘기기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나는 A한테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반대로 누구한테 줘야 돼? B한테 주기로 해야 돼. 왜? A와 B가 서로 계약을 했거든. 반대 거래를 했거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변화했지만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당사자만 바뀐 거예요. 특징, 당사자만 바뀜. 당사자만 바뀜.
당사자만 다 바뀐 게 아니라 일부 바뀐. 그럼 넘기기로 한 사람도 사실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도 괜찮아. 그치? 그래서 계속 뭐가 생겨요? 파생되는 거예요. 파생. 거래의 파생이라는 그 이름, 파생 상품의 이름이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왜? 반대 거래가 되니까 당사자들이 바뀌니까 또 다른 계약이 파생되는 거죠. 거기에서. 자, 이제 증거금으로 갑시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 그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보증이란 말 자체가 증거를 대는 거잖아. 그래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증거금 밑에다가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보장, 증거라는 말로 요약이 됐다라면 그래, 보장한다라는 말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 보장은 왜 한다고요? 그래, 거래 안정성 때문에. 보장은 거래 안정성이지. 그럼 적어도 이렇게도 문제 나온다. 반대 거래는 계약의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시행한다. 맞아, 틀려? 반대 거래는 계약의 보장의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시행한다. 아니야. 그렇게 되면 X로 가야 돼요. 알겠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잖아. 자, 한 줄만 더 읽어볼까? 그런 대표적으로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류가 되겠네요.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하고 요 다음 내용은 넘겨서 정리합시다. 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왠지 또 두 개를 먼저 찾아주고 시작하고 싶더라.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또 하나 한층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제도적 장치로 세 개를 주는 건데 제도적 장치 두 번째 증거금을 또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네. 그럼 개시증거금은 뭐래요? 자, 언제? 자, 요런 위해라고 하는 표지가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시작. 뭘 시작? 선물. 선물 거래 시작. 선물 거래하는 건 뭐야? 미리 땡겨와서. 그럼 선물 거래 시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개시증거금을 보장해야 돼요. 보증해야 돼요. 개시증거금을 보증해야 선물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에 우리가 거래할 것을 미리 땡겨와서 하는 거니까 미래에 거래할 거야. 뭐 믿고 할 건데 그것에 대한 하나. 그치. 이 개시증거금을 보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개시증거금은 얼마래? 한 문장 더. 기초자산의 가격. 기초자산 가격에 곱하기 소량 액수의 일부. 소량의 일부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거. 그럼 개시증거금은 그것의 일부니까 얼마야? 몇 프로야? 프로라고 하면 일부는 안 되겠지. 그럼 몇 프로가 될까? 뭐 3%라고 할 수도 있고 10%라고 할 수도 있고 20%라고 할 수도 있어요. 1%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또 하나 세특 과제 찾아보세요. 개시증거금을 나는 알고 싶었어. 그래서 아까 뭐 코인 거래도 있잖아. 코인 거래에 개시증거금도 있을 거고요. 각각 증권회사마다 개시증거금이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 다 달라요. 그걸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결과가 좀 미흡하겠다. 아니 개시증거금 알아갖고 내가 뭔가 성찰되고 내가 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할 거야? 그래서 코인 투자할 거야? 그거 쓰지 말자. 제 생각을 잘못했네. 너무 지역적이니까. 근데 아까 그거는 괜찮았어요. 요 선물거래라고 하는 요 원리를 통해서 손실 위험이 대비되는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나는 나중에 우리가 성찰되고 변한 과정들 쓰기도 편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삶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대. 자, 특징. 어떤 특징이 있어? 상대적으로 적다. 자, 유지증거금은 뭐래요? 선물거래 유지를 위한 최소 금액. 자, 적어도 우리 선물 거래를 계속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네 통장에 계좌에. 이 정도 돈은 넣어놔. 그 금액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뒤에 문제화 됐어요. 그래프가 나오는 그 문제예요.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문제풀이도 나중에 같이 할 겁니다. 자, 이제 일일 정산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일일 정산 뭘까? 한 줄 읽어보고 욕 나오네. 길지? 일일 정산을 먼저 정리하면 안 돼. 증거금이 먼저 필요해요. 왜? 증거금에서 뭔가 건들고 있죠. 일일 정산은 선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매일매일 손익을 계산한다. 매일매일 정산. 그러면은 일일 정산이란 말 안에 다 있네. 매일 정산하는 거잖아. 근데 어디에서 정산을 한다고?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증거금에서. 자, 이를 통해, 그러니까 이런 일일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한 줄 더 읽어볼까? 한 줄이 조금 복잡해. 첫 번째, 매일매일 손익을 따질 수 있대. 일일 정산한대. 이거 일일 정산이잖아. 매일매일 손익을 따진다. 일일 정산에서. 두 번째, 반대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대. 반대거래는 무슨 말이야? 계약 당사자를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고. 자, 계약 당사자의 변화라는 거는 여기서는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잠깐만, 너 지금 이거 계약 일일 정산을 하니까 증거금이 얼마 없네? 그러면 나 이거 딴 사람한테 줄래. 그렇지. 손절하는 거지. 자, 끊고요. 한편이란 거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요? 한편, 또 다른 데 얘기해도 튀어요. 어디로 튀었을까? 일일 정산에 한 문장 빨리 읽어보자. 너무 길어요. 자, 여기까지. 뭐에 대한 설명? 한편 마진콜 설명하고 있지. 일일 정산 설명 아니야. 이거 마진콜 설명이야. 한편 뭐에 대한 설명했다고요? 마진콜에 대한 정의. 마진콜이란 무엇이다? 앞에 있는 이런 요소들, 일일 정산, 증거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여기서 지금 다 수용시켜서 읽어야 되지. 일일 정산을 했대. 그런데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으면 유지증거금보다 일일 정산이 더 작으면 그럼 우리는 안정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정성이 없지. 그래서 거래소가 뭘 한대요? 개시증거금 이상 되도록 다시 개시증거금이라고 하는 네가 시작했을 때 그 돈 이상으로 돈을 내. 거래소가 야, 돈 좀 더 넣어. 뭘로? 증거금으로. 라고 표현을 한 게 뭐라고?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 문장. 관계도 복잡한데 설명도 복잡하네. 그치? 근데 요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요거 문제화 됐는데 뒤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일 정산했던 금액이 네가 유지 증거금보다 적었을 때 마진콜을 해요. 조건이야. 근데 그 마진콜은 얼마만큼 이상 넣으라고? 유지 증거금 이상으로 넣으라고? 아니야. 누구 이상으로? 개시 증거금 이상으로 넣으라고. 이게 좀 특징이지. 아니 선생님 유지 증거금 밑으로 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개시 증거금 이상으로 넣으라고 하네요. 이게 마진콜에 갖고 있는 특수한 특징이에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마진콜에 대한 마지막 문장 정리. 아 이거 되게 큰 효과다. 만약에 마진콜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느낌? 정산불가. 마진콜이 그러면 반대로 마진콜이 해결이 되면은 정산 가능. 이렇게 조건화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요 마지막 한 문단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